안녕하세요. 길 위의 인문학 고도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 위에서 조금씩 다른 질문을 안고 걸어갑니다. 길은 단지 어디로 가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묻는 방식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살롬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영화는 의심의 사회, 결핍의 심리, 회복의 인간학, 더 헌트입니다. 2012년 개봉한 이 영화는 집단 관계의 폭력성을 담담하게 그려낸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의 덴마크 영화입니다. 매즈 미켈슨이 주연을 맡아 섬세하면서도 처절한 연기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덴마크의 작은 마을, 오랜 세월 서로 알고 지내온 사람들, 늘 함께 웃고 술 마시며 공동체를 이루어온 곳입니다. 주인공 루카스는 조용하고 따뜻한 유치원 교사입니다. 최근 이혼 후 아들 마커스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애쓰는 그는 아이들에게 존경받고 친구들에게 신뢰받던 성실한 이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온한 공동체는 단 한 번의 의심과 소문으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루카스의 절친 테오의 5살 딸 클라라의 입에서 나온 상상으로 만들어낸 모호한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이 말은 통제 불가능한 소문으로 번져 집단적 공포와 배제의 불씨가 됩니다. 가장 가까웠던 친구 태호는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 가장 격렬한 적으로 변하고, 루카스는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 전체에 격렬한 사냥의 먹잇감으로 놓이게 됩니다. 한 남자에 대한 무고로 시작된 의심이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를 담담하지만 강렬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정의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인간 심리의 잔혹함을 마주합니다. 불안한 집단은 왜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그토록 쉽게 동조하고 공모하는가? 프롤로그, 한 문장이 무너뜨린 세계. 덴마크의 겨울입니다. 작은 마을의 지붕 위로 눈이 조용히 내려앉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사람들은 어제와 다르지 않는 하루를 맞이합니다. 아이들은 유치원으로 걸어가고 어른들은 커피를 들고 출근길에 오릅니다. 이 마을 한복판에 작은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이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루카스. 조용하고 따뜻하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선생님입니다. 그의 존재는 이 마을 아이들에게 세상에는 여전히 믿을 수 있는 어른이 있다는 작은 증거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는 무너지는데 단지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작은 아이 클라라의 입에서 어느 날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처음에는 그저 5살 아이의 투정 섞인 감정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이 문장은 아동 성적 학대 의심 발언으로 번역됩니다. 그날 이후 이 작은 마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루카스는 그 사냥의 유일한 표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영화 더 헌트를 따라가며 단 한 번의 의심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과 한 공동체의 양심을 무너뜨리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단순히 억울한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핍, 군중심리, 라벨링, 회복이라는 키워드로 우리 안에 더 헌트를 들여다보겠습니다. 1막 눈이 내리던 마을, 따뜻했던 세계. 먼저 사건이 터지기 전에 루카스를 보겠습니다. 눈 덮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장화를 신고 눈을 차고 서로를 밀치며 웃는 아이들. 그 사이를 지나가며 루카스가 말합니다. 감기 걸린다. 모자 꼭 쓰고 있어야지. 그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의 모자를 다시 씌워주고 장갑을 고쳐 끼워줍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서투르지 않고 부드럽습니다. 아이들은 그를 보면 달려와 안깁니다. 선생님 하고 매달리며 자신의 그림을 보여주고 오늘 있었던 일을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에게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어른은 곧 사랑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종종 집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향합니다. 교사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얘기할 때도 루카스는 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조용히 웃고 상대가 말할 때 진정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이 시기 루카스는 아들 마커스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하려 합니다. 이혼으로 멀어졌던 아들과 다시 함께 살 수 있기를 꿈꾸며 집을 정리하고 저녁 메뉴를 고민하고 작은 일상에 기대를 품습니다. 이 시점에 루카스는 누가 봐도 선량한 이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량함이 곧 그를 더 깊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막 결핍의 아이, 보아달라는 마음 클라라. 이제 카메라는 클라라의 집으로 옮겨갑니다. 클라라는 5살입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인형과 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거실에서는 아버지 테오가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술을 마십니다. 사냥 이야기, 남자들의 농담, 그리고 큰 웃음소리. 그러나 그 자리 어디에도 클라라는 없습니다. 부엌에서는 엄마가 오빠 숙제를 챙기고 학원 스케줄을 확인합니다. 딸에게 건네는 말은 하루에 몇 문장 되지 않습니다. 클라라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하지만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가족치료 언어로 말하자면 이런 상태를 정서적 방치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는 폭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신호처럼 보이지 않고 그래서 더 방치되기 쉬운 결핍입니다. 아이는 이럴 때 내가 잘못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걸까?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해지고 더 눈치를 보고 더 스스로를 지우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유치원.
클라라는 한쪽에 서서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루카스가 다가와 묻습니다. 클라라, 오늘 기분 어때?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할까? 그리고 앉아서 신발끈을 매주고 머리를 살짝 쓰다듬어 줍니다. 이 짧은 한 장면에서 클라라는 처음으로 내가 보였다고 느낍니다. 애착이론의 볼비는 말합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봐주는 한 사람이다. 클라라에게 그 한 사람은 부모가 아니라 루카스가 됩니다. 산막, 거절의 상처,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때 클라라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로 결심합니다. 집에서 그린 그림 한 장을 가져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 한 명은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루카스입니다. 다음 날 클라라는 수줍게 그 그림을 건넵니다. 이거 선생님이야. 루카스는 따뜻한 미소로 그림을 받아들며 말합니다. 고맙다, 클라라. 정말 예쁘네. 그런데 선생님은 모든 친구하고 똑같이 지내야 해. 알지? 루카스 입장에서는 매우 적절하고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아이와의 거리를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어른의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5살 아이의 귀에는 내가 싫어졌다. 혹은 넌 특별하지 않아 라는 거절로 들립니다. 이때 아이의 마음에서는 애착의 촛불이 흔들립니다. 사랑을 향하던 감정이 갑자기 슬픔과 분노로 뒤섞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전이라고 부릅니다. 애착 대생하게 느끼는 감정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표현되는 현상입니다. 그날 밤 클라라는 침대에서 이불을 끌어안고 옵니다. 그때 오빠가 장난삼아 휴대폰에 음란한 이미지를 들이밀며 놀립니다. 이런 거 봤냐? 클라라는 분노와 불쾌감을 느끼며 소리칩니다. 싫어, 저리 치워! 하지만 아이의 뇌에는 이 강렬한 시각 자극이 이미 선명한 인상으로 새겨집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와 자신을 거절한 듯한 루카스의 얼굴이 감정 속에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나를 슬프게 만든 사람과 나를 불쾌하게 한 이미지가 하나의 묶음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막, 거짓말의 씨앗, 감정이 만든 허구. 얼마 후 유치원 오후 시간, 클라라는 창가에 서서 바깥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유치원장 그레테가 그 모습이 마음이 걸려 다가옵니다. 클라라, 요즘 왜 이렇게 기운이 없니? 무슨 일 있어? 클라라는 머뭇거리다가 툭 던지듯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 이상한 말 했어요. 이 말은 5살 아이에게는 나 상처받았어요. 나 힘들어요. 라는 감정의 언어일 뿐입니다. 하지만 어른의 귀에는 전혀 다른 문장으로 들립니다. 선생님이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했습니다. 그레테의 표정이 굳습니다. 심장은 빨리 뛰고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도덕적 책임감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그레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이상한 말? 어떤 말이었어? 클라라는 전날 본 음란한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그 이미지가 루카스와 직접 연결된 적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상상과 기억과 분노가 이미 서로 엉겨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라라는 감정과 상상이 뒤섞인 말을 꺼냅니다. 이상한 거 보여줬어요. 여기서부터는 더 이상 아이의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상상력이 달리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막, 믿고 싶은 진실, 확증 편향과 군중 심리. 그레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문가에게 연결하기보다는 직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심리학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사람은 진실 그 자체보다 이미 믿고 싶은 것을 증명해줄 증거를 찾으려 한다는 원리입니다. 그레테는 이미 마음속으로 이 문장을 되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자 눈앞에 있는 모든 정보가 이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재조립됩니다. 루카스가 아이들을 안아주던 장면이 지나치게 친밀한 스킨십으로 해석되고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을 맞추던 습관이 유난히 아이에게 집착하는 태도로 변합니다. 그레테는 교사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클라라의 말을 공유합니다. 회의실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습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그런 느낌이 들었어. 나도 애들하고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고 느낀 적이 있어. 사실 그들은 전에는 아무 문제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의심의 프레임이 생기면 과거의 기억은 모두 새롭게 편집됩니다. 이것을 기억의 재구성이라고 부릅니다. 사실보다 감정과 믿음을 기준으로 기억을 다시 만들어내는 인간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제 유치원 내부에서 시작된 의심은 곧 마을 전체의 믿음으로 번져갑니다. 육막, 어른들의 공기, 아이들의 진술이 만들어지는 방식. 그레테는 이제 다른 아이들까지 개별 면담하기 시작합니다. 루카스 선생님이 너한테 혹시 이상하게 대한 적 있어? 질문은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이미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심어주는 문장이 됩니다. 몇몇 아이는 대답합니다.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같아요라는 말이 붙습니다. 하지만 면담이 반복되고 어른의 표정이 심각해질수록 그 말은 점점 바뀝니다. 있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암시 가능성이라 부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어른의 확신된 표정을 보면서 기억을 새로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제 유치원 내부에는 이런 문장이 떠다니기 시작합니다. 여러 아이들이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러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명이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더 믿을 수 있는 것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 뿐입니다.
7막 사회적 사냥. 무죄여도 이미 유죄인 사람. 이제 카메라는 다시 루카스로 돌아옵니다. 루카스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평소처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날 유치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루카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당분간은 유치원에 나오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 없는 통보. 그의 머릿속에는 물음표만 가득합니다. 이후 경찰 조사가 시작되고 루카스는 생애 처음으로 자신을 성범죄자로 의심하는 시선 앞에 앉게 됩니다. 클라라라는 아이를 압니까? 알죠. 착한 아이예요. 그 아이가 선생님에게서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처음에는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한 번에 뒤집히는 느낌. 전 그런 일을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명은 이미 경찰 귀에 부정하는 가해자의 말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루카스는 법적으로는 피의자, 사회적으로는 이미 유죄 확정자가 됩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직원은 노골적으로 물건을 거칠게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작게 속삭입니다. 저 사람이라더라. 어떻게 아이한테 그런 짓을. 그는 더 이상 친근한 이웃 루카스가 아니라 멀리해야 할 위험인물이 됩니다. 사회학자 하워드 베커의 라벨링 이론에 따르면 한번 일탈자로 이름 붙여진 사람은 그 이름 자체가 그의 정체성이 됩니다. 루카스는 이제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런 의혹이 있었던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8막 가족의 붕괴. 아들까지 겨냥한 화살. 루카스에게 마지막 남은 세계는 아들 마커스였습니다. 하지만 낙인은 아들에게도 향합니다. 학교에서 마커스는 친구들에게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네 아빠 변태래. 우리 쪽으로 오지 마. 마커스는 분노와 수치심에 휩싸입니다.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향해 묻습니다. 아빠, 다 거짓말이지, 그렇지? 아빠 그런 사람 아니지? 루카스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그래, 아빠 그런 사람 아니야. 절대 그런 일 없어. 아빠를 믿어줘. 가족 치료에서는 이런 상황을 2차 낙인이라고 부릅니다. 사회가 부모에게 더 씌운 오명이 자녀에게까지 전가되는 현상입니다. 이제 이 사건은 루카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가족 전체의 붕괴로 확장됩니다. 9막 돌과 반려견. 폭력의 침입, 피와 눈물. 아들과 루카스와 함께 집에 있는 어느 저녁,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꽝. 돌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옵니다. 루카스는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는 누군가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를 더 이상 이 마을의 일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집단의 메시지입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더 잔인한 광경을 마주합니다. 마당 한편 자신 곁을 늘 지켜주었던 반려견이 죽어 있는 것입니다. 목에는 상처가 있고 몸은 축 늘어져 있습니다. 루카스는 순간 숨이 멎는 듯 느껴집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개를 안아듭니다. 하늘에서는 세찬 비가 쏟아집니다. 그는 흙을 파고 자신의 유일한 동물을 묻어줍니다. 비와 눈물, 땀과 분노가 얼굴 위에서 한때 뒤섞입니다. 그가 입술을 깨물며 속으로 말합니다. 왜 나야? 그때 자신을 유일하게 믿고 도와주던 친구가 찾아오지만 루카스는 그의 친절마저 밀어내고 처절하게 고립을 선택합니다. 상담 장면에서 이런 경우 우리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존재 전체에 대한 부정을 느낍니다. 나는 이제 어떤 선함으로도 나를 증명할 수 없다. 절망이 이 장면에 담겨 있습니다. 신막, 아들을 빼앗기다. 희망의 붕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루카스는 마지막 희망으로 아들과 함께 살 날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전처에게도 사회적 압력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그녀는 결국 이런 말을 꺼냅니다. 마커스, 당분간은 내가 데려가는 게 좋겠어. 지금 상황에서 마커스가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 루카스는 말문이 막힙니다. 따지고 설명하고 설득할 힘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마저 그의 곁에서 떼어내야 하는 그 순간 루카스는 비로소 자기 세계의 완전한 붕괴를 경험합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으로 사회가 한 인간을 완전히 고립시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11막 동료의 불신,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 루카스에게는 조용히 마음을 나누던 여성 동료가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시간 동안 서로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던 관계죠. 사태가 커졌을 때 루카스는 마지막 기대를 안고 그녀에게 묻습니다. 넌 날 믿지? 네가 날 제일 잘 알잖아. 그러나 잠시 침묵. 그녀는 눈을 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잘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만약 정말이라면 어떡해? 이 짧은 대사에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루카스를 믿고 싶어하는 마음과 그러나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과 두려움. 이 장면은 진실의 무게가 인간의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그녀는 루카스를 가장 잘 알던 사람 중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조차 진실보다는 두려움을 선택합니다. 이때 루카스는 깨닫습니다. 나를 가장 가까이서 보던 사람도 이제는 나를 믿지 않는다. 이 순간 진실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아무 힘도 갖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12막 성탄절 예배. 멍든 얼굴로 서서 결백을 증명하려는 몸부림. 시간이 조금 흐르고 성탄절 밤이 찾아옵니다. 루카스는 이미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얼굴에는 눈에 띄는 멍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로 합니다. 이 선택은 중요합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 나는 이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 남아있겠다는 무언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루카스는 통로를 따라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약간씩 몸을 뒤로 젖히며 그와 거리를 둡니다. 그는 맨 앞줄 가까이에서 멈춰서고 고개를 돌려 테오를 바라봅니다. 멍든 얼굴, 충혈된 눈, 그 시선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백 마디의 말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는다. 나는 여기 있다. 네가 아는 그 루카스가 여전히 나다. 이 장면에서 그는 큰 소리로 자신의 결백을 외치지 않습니다. 대신 자리를 떠나지 않는 몸으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 합니다. 이것은 상담학적으로 보면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사람들이 침묵으로 그를 재판하는 공간에서 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13막 친구 테오. 의심과 회복의 문턱. 예배가 끝난 뒤 교회 밖 찬바람 속에서 루카스와 테오는 마주 서 있습니다. 테오의 얼굴에는 여전히 분노와 죄책감, 혼란이 섞여 있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테오, 나 아니야. 너도 알잖아. 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내 아이도 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잖아. 테오는 고개를 돌리며 말합니다. 난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모두가 그렇다고 했어. 내 딸이 그렇게 말했어. 여기서 우리는 테오가 단순히 가해자에게 분노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두려움과 친구로서의 기억 사이에서 혼돈을 겪고 있는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루카스는 다시 말합니다. 날 봐. 2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을 해봐. 테오, 제발. 나를 다시 봐줘. 이 장면에서 루카스는 사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상담학에서는 무너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 먼저 필요한 단계를 재접촉이라고 부릅니다. 이 재접촉은 우리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다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느냐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테오의 눈빛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루카스에 대한 완전한 확신은 아니지만 분명 의심과 불신의 벽에 균열이 나는 순간입니다. 14막 진실보다 오래가는 기억. 혜택 없는 무죄. 시간이 흐르고 법적으로는 모든 조사가 끝납니다. 루카스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증거도 없고 증언도 일관되지 않고 법적 기준으로 볼 때 그를 유죄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건조하게 말합니다. 루카스 씨,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법의 언어로 보면 무죄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무죄는 그저 이렇게 들립니다. 우리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이 알아서 버티십시오. 슈퍼마켓, 거리, 교회, 술집, 어디에도 루카스가 온전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도 법적으로 아무 일이 없었다니까 다행이야. 그러나 그 말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문장이 따라붙습니다. 그래도 100% 믿을 순 없어.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암묵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로는 그가 무죄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하지만 몸과 감정은 여전히 그를 위험인물로 대하는 현상입니다. 진실보다 오래가는 것은 감정이 묻어있는 기억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억은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15막 1년 후의 총성, 끝나지 않은 사냥. 사건이 공식적으로 끝난 지 1년. 계절이 한 번 더 바뀌고 마을은 다시 평온해 보입니다. 루카스는 친구들과 함께 사냥에 나섭니다. 숲속 낙엽 밟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사슴 울음.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조용히 총을 들고 사슴을 조준합니다. 숨을 고르고 방아쇠의 손가락을 올립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총성이 울립니다. 총알이 그의 옆 나무에 강하게 박힙니다. 루카스는 몸을 돌려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나 숲속에는 어떤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장면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직도 그를 사냥감으로 보는 누군가가 있다는 현실. 동시에 루카스의 삶이 앞으로도 계속 보이지 않는 조준선 위에 놓여 있을 거라고 하는 상징. 루카스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작게 숨을 내쉬며 말합니다. 그래, 끝난 게 아니었지. 이 총성은 단지 그를 향한 살이가 아니라 인간 사회가 얼마나 오래 또 얼마나 집요하게 의심의 기억을 간직하는지에 대한 선언처럼 들립니다. 에필로그. 우리 모두의 더 헌트.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상담자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헌트는 한 남자의 억울한 비극을 그리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공동체의 심리 질환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결핍의 심리입니다. 클라라는 사랑받지 못한 자리,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자신의 감정을 뒤틀린 형태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결핍은 악이라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은 절규였죠. 두 번째, 의심의 심리입니다. 유치원장과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선한 의도 속에서 오히려 한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의심은 언제나 좋은 명분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납니다.
세 번째, 군중의 심리. 누군가 앞에서 한 사람을 사냥감으로 정하면 나머지는 침묵하거나 동조하거나 방관합니다. 르봉이 말한 것처럼 군중은 스스로 생각하기보다 공유된 감정의 온도를 따릅니다. 셋째, 회복의 인간학. 루카스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성탄절 예배에 서고 테오의 눈을 마주하며 자신의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는 선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는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누군가를 사실이 아닌 감정의 기억으로 판단한 적은 없는가? 누군가 억울하게 무너질 때 나는 침묵하거나 심지어 그 침묵에 동조한 적은 없는가? 우리는 모두 루카스가 될 수 있고 마을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한 번의 소문으로 지나가는 사건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을 가르는 생애의 분기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오늘 누군가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의심보다는 이해를, 거리두기보다는 작은 대화를, 방관보다는 조심스러운 질문을 건넬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덜 사냥하는 공동체, 조금 더 회복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더 헌트입니다.